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 내시경 교실 바른내시경 연구소 소장 이준행입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의 내시경 소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뮤코잘 브레이크의 개념과 증례를 중심으로 자료를 꾸몄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처음 기술하신 분이 누군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1900년대 초반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닥터 윌더 틸스턴이 하부식도의 궤양을 병리학적으로 기술한 것이 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 부분은 뉴욕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의 아셔 윌켈 스타인이 레빈 튜브 비슷한 것으로 식도에 우유를 주입한 것이 최초인 것 같습니다. GERD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서 언제 엔도스코피를 해야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알람 심텀, 예를 들면 디스파지아, 웨이트 로스, 블리딩, 압도미널 페인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내시경이 필요합니다. 에이티피칼 심텀이 있어 다이아그노스틱 프로블럼이 있을 때, 롱 스탠딩 frequent troublesome 심텀이 있을 때, 이니셜 트리트먼트의 리스판스가 없을 때, 수술을 고려할 때 등등 서구에서는 인디케이션을 정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내시경 수가가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고 위암도 많기 때문에 GERD를 처음 진단할 때 가능하면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하여서 악성 질환이 없거나 또 다른 질병이 아님을 확인해서 reassurance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렛을 발견해야 된다는 게 서구의 주장이기도 합니다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렛은 우리나라에서는 희귀병 중에서 희귀병으로서 스크리닝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6개월 전에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이번에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어서 오신 분은 내시경 재검을 해드려야 될까요? 약을 투약하면 되겠습니까? 믿을만한 의료기관에서 최근에 내시경 검사를 했다면 5분 정도 자세히 관찰하는, 천천히 검사하는 기관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셨다면 추가 검사 없이 투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환자가 재검을 원할 때에는 저는 항상 환자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접근성이 좋고 가격이 싼 우리나라에서 환자의 요청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티피컬한 GERD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는 진단을 위해서 위내시경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서양의 입장인데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암이 흔하고요. 위내시경 할 수 있는 의사가 매우 많고 가격도 저렴한 우리나라에서는 증상만 가지고 중요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에서 내시경을 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로 바렛 에소파구스를 디텍트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에서 바렛 에소파구스는 희귀병 중에서 희귀병이고 특히 바렛 아데노카시노마로의 진행이 입증된 바 없는 상황에서 임상적 의의는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GERD 환자에서 내시경을 하는 이유는 GERD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른 악성 질환이 없는지 보는 것이지 바렛에 연연할 이유는 한반도에서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Erosive Esophagitis가 관찰이 되면 등급을 나눌 텐데요. 서양에서는 등급을 나누어도 치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등급이 치료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LACD가 드문 우리나라에서 LACD가 있을 때에는 좀 더 강력한 치료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 기반으로 치료한다거나 롱텀 트리트먼트 폴리시를 결정하는 등등 LA 그레이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타 컨트로버시로 타이밍, 어베일러빌리티,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서양에서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코스트 이펙티브 합니다. 워낙 코스트가 낮기 때문에, 지나치게 코스트가 낮기 때문에 늘 코스트 이펙티브 하고요. 환자가 원하거나 임상적으로 필요하면 위내시경 검사는 언제든지 재검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임상적 의심이 있을 때에는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위내시경 검사를 재검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코스트 이펙티브니스입니다. 조직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해야 될까요? 전형적인 GERD 환자에서 조직 검사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현미경, 광학 현미경이 아닌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인터스티셜 셀 스페이스가 늘어나는 게 진단에 도움이 된다는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는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이레귤라 딥 얼서가 있거나 말리그넌시가 있거나 포칼한 노듈레러티가 있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고요. 전형적인 뮤코자일 브레이크가 있는 역류성 식도염에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가 도움이 되겠죠. 폐암 환자인데요.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하였고 G 정션, 스쿼머스 컬럼나 정션, 직상방에 뮤코자 이레귤레러티가 있었고요. 여기를 조직 검사하여 스쿼머셀 카시노마가 나왔습니다. 폐암과 위식도 접합부 암이 있었던 경우인데요.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GERD에서 조직 검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시경 분류와 뮤코자일 브레이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을 할 때는 분류를 고려해야 됩니다. 괜히 분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포인트를 기반으로 분류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류를 의식하면서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제가 내시경을 처음 배울 당시에는 Modified 사바리-밀러 클래시피케이션이 사용되었습니다. 스테이지 3는 서큘라 이로우전이었고요. 스테이지 4는 얼서였는데요. 스테이지 3의 이로우전과 스테이지 4의 얼서의 구분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얼서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이로우전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넓은 트라이앵글 쉐입의 긴 이로우전은 맞고 엑스데이트가 덮여 있지만 얼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크기만 따지면 얼서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육안적으로 확인되는 깊이가 얼서라고 부르기에는 모자라지 않나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얼서하고 이로우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 LA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여기서 뮤코자일 브레이크, 얼서와 이로우전을 모두 포함하는 뮤코자일 브레이크라는 개념으로 뮤코자일 브레이크가 5mm 이하이면 LAA, 5mm 이상이면 LAB, 서로 붙어 있으면 LAC, 붙어 있는 정도가 75% 이상의 서컴퍼런스를 차지하면 LAD로
나누었습니다. 이게 LA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최근 20년간은 위식도 역류 질환 내시경 분류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뮤코잘 브레이크는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로우전과 얼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뮤코잘 브레이크가 도입되었는데요. 그 정의를 보면 an area of slough or erythema. 슬러프는 함몰된 부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로우전과 얼서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의에 의하면 이로우전, 얼서, or 에리테마가 뮤코잘 브레이크입니다. 즉 이로우전이나 얼서가 아니어도 뮤코잘 브레이크일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사진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우전인 뮤코잘 브레이크가 있고 이로우전이 아닌 뮤코잘 브레이크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LAB의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긴 뮤코잘 브레이크가 있고 주변 식도 점막은 스쿼머스 에피텔리알 하이퍼플라지아에 의해서 화이트 디스컬러레이션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식도에 펠로세이딩 베슬, 모자익 패턴의 베슬 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역류성 식도염의 내시경 소견입니다. 뮤코잘 브레이크이고 이로우전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을 살펴보십시오. 리니어하고 빨갛게 주변과 구분되는 부위가 있고 식도는 상피가 비우되어서 상피와 혈관이 잘 보이지 않는 전형적인 역류성 식도염인데 파였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파이기는커녕 약간 올라왔습니다. 즉 주변과 잘 구분되는 롱지튜디널 하이퍼레미아가 폴드 상단에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로우전은 아니지만 뮤코잘 브레이크입니다. 뮤코잘 브레이크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partially healed 된 뮤코잘 브레이크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례는 어떻습니까? 뮤코잘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G 라인이 이레귤라하고 가늘고 길게 올라오고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상처나 하이퍼레미아, 인플로메이션 소견이 전혀 아닌 정상에서 보이는 이레귤라 G 라인입니다. 뮤코잘 브레이크가 아니겠습니다. 위 식도 역류 질환을 내시경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하부 식도, G-정션 직상방을 자세히 관찰해야 하는데요. 실제 내시경 검사하는 과정에서는 들어갈 때 다르게 보이고 나올 때 다르게 보이고 공기를 넣을 때와 뺄 때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관찰하기는 매우 어려운 트리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들어가면서 한 장, 나오면서 한 장 사진을 찍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뮤코잘 브레이크는 LAA에서 주로 12시부터 3시 방향에서 많이 관찰되는데요. 꼭 롱디튜디한 길게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뮤코잘 브레이크의 방향을 연구한 일본 자료에 의하면 LAAB에서는 12시에서 2시 방향이 많고요. CD로 가면은 어느 방향에나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긴 뮤코잘 브레이크가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꼭 연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 무척 많습니다. 꼭 연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는데요.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LA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소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증례에서 모든 롱디튜디널한 방향의 뮤코잘
브레이크는 다 짧고 모두 5mm 이하인데요. 한 폴드 위에 놓여있는 뮤코잘 브레이크들 합하면 당연히 5mm가 넘거든요. 여러분은 LA A로 주시겠습니까? LA B로 주시겠습니까? 아무데도 규정된 바는 없는데요. 심한 환자를 LA B로 주고 덜 심한 환자를 LA A로 준다는 분류의 기본을 고려할 때 저는 합하여 5mm가 넘으면 LA B를 주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발의 식도가 있고 발의 식도 상방으로 롱디튜디널 뮤코잘 브레이크가 있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스쿼머스 에피텔리움은 위산에 약하고 컬럼나 에피텔리움은 위산에 강하기 때문에 바렛 위스 얼서는 무척 드물고요. 바렛 상단에 스쿼머스 에피텔리움의 롱지튜디널 이로우전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물로 간혹 과거에 라니티딘을 복용하셨던 환자인데요. 뮤코잘 브레이크가 둥글거나 길쭉하지 않고 모양이 이레귤러하면서 가운데는 힐링된 모습 아닙니까? partially 힐링된 뮤코잘 브레이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도 좌측 사진에는 매우 긴 뮤코잘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온 디맨드 PPI를 드시면서 증상을 개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훨씬 짧아져서 일부는 스카처럼 보이는 부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A C나 D는 컨플루언트 이로우전입니다. 롱지튜디널 뮤코잘 브레이크가 하부 식도에서 서로 융합되는 걸 컨플루언트 이로우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정도가 75%를 넘게 되면 LAD가 되겠습니다. LAC나 LAD는 대부분 슬라이딩 혹은 파라에소파잘 허니아가 심한 사람에서 발견됩니다. 이런 증례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내시경이었는데요. 위에 제법 큰 궤양이 있었기 때문에 식도 부분을 관찰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관찰은 했는데 기록에 누락되었는지 알 수 없었으나 여하튼 결과지에는 식도의 뮤코잘 브레이크는 뚜렷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위 궤양에 대한 치료로 PPI를 사용한 이후에 궤양도 줄어들고 산역류 증상도 현저히 좋아졌던 환자입니다. 비록 위에 큰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식도에 대한 언급을 잊어버리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GERD 환자들이 가끔 출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크고 서컴프렌셜한 궤양이 있을 때 출혈하는 경우가 많지만 꼭 궤양이 있어야 출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exposed vessel처럼 프라이어빌리티가 심하면서 헤마토케지아 멜레나 헤마테메시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GERD로 불규칙하게 투약하고 있던 헤모다이리시스 환자인데요. 익스포스드 베슬이 있으면서 멜레나로 내원했던 경우였습니다. 스클레로더마 환자입니다. 스클레로더마 환자에서는 머스큘로스켈리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특히 스무스머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의 빈도가 높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증상이 있어서 내원한 환자에서 점막 손상이 없으면 너드이고요. 있으면 리플럭스 에소파자이티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 뮤코잘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 하부 식도 점막이 이레귤라 하거나 G라인이 블러링 되어 있거나 이레귤라 G라인이 있으면 미니멀 체인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요.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 임상적 의의가 없는 것으로 수차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시경 결과지에 미니멀 체인지라는 말을 절대 쓰지 말 것을 권합니다. 미니멀 체인지라는 말을 절대 쓰지 말 것을 권하고요. Reflux Esophagitis LAM 이라고 쓰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 방식으로 미니멀 체인지를 얘기한다면 뮤코잘 브레이크가 없다는 뜻이어서 리플럭스 에소파자이티스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리플럭스 에소파자이티스 LAM이란 뜻은 역류성 식도염이 맞다 아니다를 한 문장에 쓴 내용이 되거든요. 절대 쓰시면 안 되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LA, A, B, C, D, 없으면 정상 또는 너드 환자에서 많이 있는 히아탈 허니아 이렇게 기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죠? 너드는 Non-Erosive Reflux Disease입니다. 그런데 GERD 진단에는 이로전만 보는 게 아니고 디스크리트 하이퍼레미아와 이로전 얼서를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저는 엄밀한 엔도스코피스트 입장에서는 non mucosal break reflux disease가 맞기 때문에 말하자면 NBRD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혼자 자문자답해 보았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쓰지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다. 얼서가 없으면 non-ulcer reflux disease. 이로전이 없으면 non-erosive reflux disease. 얼서인지 이로전인지 구분이 어려워서 만든 말이 뮤코잘 브레이크니까 뮤코잘 브레이크가 없으면 non-break reflux disease가 맞는 말 아닐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의학은 전통이 깊은 학문이거든요. 따라서 과거의 전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부터 사용하던 너드라고 써놓고 마음속으로는 뮤코잘 브레이크가 없으면 너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 그리 중요할까요?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카파 밸류가 매우 낮습니다. LA, A, B, C, D 분류는 카파 값이 너무 적고요. 내시경 소견을 그냥 미란성과 비미란성 정도로 나누면은 그래도 카파 값이 0.5. 그 다음에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면은 즉 그런 LA, A, B, C, D를 나누는 것은 카파 값이 0.7 정도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LA 클래시피케이션의 카파 값은 생각보다 낮고 임상적인 유용성은 있습니다. 아주 조금 있습니다. LA 클래시피케이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 중요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증상이고요. 내시경에서 환자의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지가 중요하지 LA 클래시피케이션 그 자체는 조금밖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LA 클래시피케이션을 A로 줄지 B로 줄지 고민하는 시간에 차라리 환자에게 증상이 어떤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좋은 임상가의 태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LA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대충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붙이는 게 다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붙이는 게 다르고 일본 사람 붙이는 게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주 적은 디스크리트 하이퍼레미아가 있어도 다 뮤코잘 브레이크가 있다고 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매우 심해야만 뮤코잘 브레이크가 있다고 부르는 거거든요. 국가 간 차이도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뮤코잘 브레이크 여부가 애매하면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뮤코잘 브레이크가 있든 없든 치료는 똑같거든요. 뮤코잘 브레이크 여부가 애매하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레이드가 애매하면 낮은 쪽으로 본다. 신평의학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약물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없는 진단도 있다고 붙이고 경한 것도 중한 걸로 붙이는 경향이 있으나 역류성 식도염 부분은 이미 심평의학에서 임상적인 평가가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서요. 증상만 정확하면 투약에 큰 제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뮤코잘 브레이크 여부가 애매하면 없는 것으로 보시고요. 그레이드가 애매하면 낮은 쪽으로 쓰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미니멀 체인지 리전. 미니멀 체인지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관찰자 간 차이가 크고 임상적 의의가 밝혀진 바 없고 과잉 치료를 유발하기 때문에 절대 쓰지 말 것을 권합니다. 미니멀 체인지 리전은 절대 쓰지 말 것을 권합니다. 리플럭스 에소파자이티스 LAM은 논리적으로도 임상적으로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절대 쓰지 마십시오. 이레귤라 G라인, 블러드 G라인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G라인은 원래 이레귤라 하거든요. 원래 약간 블러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정상 베리언트입니다. 따라서 내시경 결과지에 이레귤라 G라인, 블러드 G라인이라고 쓸 이유가 없겠습니다. 바렛 에소파고스는 우리나라에서 희귀질환이고 특히 1cm 미만의 울트라 숏 세그먼트 바렛 에소파고스는 그 임상적 의의가 단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고요. 과잉 치료만을 유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더라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미니멀 체인지 리전, 이레귤라 G라인, 블러드 G라인, 울트라 숏 세그먼트 바렛 에소파고스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자료를 만들어 다시 강의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내시경 기술은 영어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LA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따온 표현인데요. Reflux Esophagitis LAA 이렇게 쓰시거나 Reflux Esophagitis LAC ulcer가 있으면 with ulcer. LAC나 D는 대부분 히아탈 허니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허니아 부분도 평가해서 있으면 히아탈 허니아 슬라이딩 타입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역류성 식도염의 내시경 소견, 뮤코잘 브레이크를 통하여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삼성 서울병원 내시경실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책자를 잘 모아서 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내시경을 배우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 2년 전에 저희 병원에서 펠로우를 하시고 현재 창원 삼성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님으로 근무하고 계신 공성민 선생님께서 여러 권의 내시경 책을 기증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하여 혹은 후배 의사들을 위하여 내시경 책자 혹은 기타 교육 자재를 보내주실 분께서는 제 홈페이지에 주소가 있습니다. 많이 기증해 주셔서 다 함께 발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